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강신주 박사님의 감정 수업 중에 마지막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감정 수업 스피노자가 에티카라는 책에서 정의한 인간의 48가지 감정을 다루고 있는 책이죠. 하나의 감정과 하나의 소설을 매칭시켜서 그 감정을 풀어내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제가 몇 가지 뛰어넘을 감정, 몇 가지 뛰어넘을 소설을 제외하고 거의 다 많이 읽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이 소개해드릴 감정, 동경이라는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마지막 감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동경을 마지막에 소개해드려야지 하고 남겨두었던 건 아닌데 세상에 제가 미리 다시 한번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마지막에 소개하기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소설이더란 말이죠. 네, 강 박사님이 같이 매칭하고 계신 소설은 바로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입니다. 우리 아우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 친구 아우라가 장난 아니야. 이런 표현할 때 그 아우라 맞아요. 사람이 풍기는 어떤 그런 이미지, 강렬한 이미지, 후광 같은 거, 그런 거를 우린 아우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 내용이 너무 파격적이어가지고 어떻게 읽어드릴까 조금 난감하긴 한데 오늘 마지막 감정일 테니까요.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때의 기쁨을 영속시키려는 서글픈 시도. 제목부터가 좀 서글퍼요. 그쵸? 소설 속의 문장 읽어 드릴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내 곁에 기댄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고 다시 한번 아우라의 긴 머리카락을 애무할 거야. 그녀의 날카로운 불평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약한 여인의 어깨를 매몰차게 잡을 거야. 그녀가 걸친 비단 가운을 잡아채고 그녀를 안아 내 품에서 자꾸 벌거벗은 힘없이 쓰러질 것 같은 그녀를 느껴. 그녀의 신음 섞인 저항과 무기력한 울음도 무시하고 아무런 생각도 경황도 없이 그녀의 얼굴에 입을 맞출 거야. 그녀의 처진 젖가슴을 만지는데 한 줄기 빛이 아스라이 들어오자 너는 깜짝 놀라 그만 얼굴을 떼고는 달빛이 새어드는 벽의 틈을 찾아 생쥐가 갉아먹은 눈 모양의 틈에서 은빛이 새어 들어와서는 아우라의 백발과 창백하고 메말라 양파 껍질처럼 푸석푸석하고 삶은 살구마냥 주름진 얼굴을 비춰 이제까지 키스해온 살집 없는 입술과 내 앞에 드러난 치아 없는 잇몸에서 너는 입술을 뗄 거야. 달빛에 비친 늙은 콘수엘로 부인의 흐느적거리고 주름지고 작고 오래된 나체를 보지. 무슨 시 한 편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모습에 대한 묘사인가 했는데 어느덧 치아가 다 빠지고 없는 늙고 주름진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강 박사님의 소설에 대한 코멘트, 또 이런 문장을 가지고 있는 이 소설의 스토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는 너를 주인공으로 하는 2인칭 시점에 기괴한 느낌을 주는 소설이다. 너, 즉 펠리페 몬테로는 격정적인 욕망으로 품에 안았던 여인이 젊고 매혹적인 아우라라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가 품고 있었던 이는 109살, 100살도 아니고 100 더하기 9살 된 할머니 콘수엘로였다. 그러니까 펠리페 몬테로라는 사람이 남자인 거고 아우라는 그가 사랑하는 젊은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109살 된 할머니 콘수엘로가 있어요. 이 콘수엘로가 마치 이 펠리페 몬테로와 아우라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도 보이는 그런 형태의 스토리였던 거죠. 펠리페는 콘수엘로 부인이 자신의 조카라고 소개한 미모의 아가씨 아우라에게 홀딱 반한 나머지 그녀를 이 늙은 노파의 소나기에서 구해줘야 한다고 믿게 되어, 그러나 이 아우라라는 젊은 아가씨는 단지 이 콘수엘로 할머니가 관념적으로 만든 허구,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아름답던 시절의 모습을 불러낸 상상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아우라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런 모든 사태를 암시하고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아우라라고 하면 성스러운 사람의 머리 뒤편에 생기는 후광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반전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죠. 저자 푸엔테스는 독자를 위해 마지막 한 방을 더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우리는 펠리페 몬테로마저 이 남성 주인공 아우라를 사랑한 펠리페 몬테로마저 콘수엘로 할머니가 만든 가공의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돌아올 거예요, 펠리페. 우리 함께 그녀를 데려와요. 내가 기운을 차리게 놔두세요. 그러면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예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펠리페에게 속삭이는 할머니 콘수엘로의 대사입니다. 돌아올 거예요, 펠리페. 우리 함께 그녀를 데려와요. 내가 기운을 차리게 놔두세요. 기운을 차리고 나서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할게요. 라는 대사였던 거죠. 이제야 우리는 마치 시나리오 대본처럼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소설이 쓰인 이유를 짐작하게 됩니다. 실은 펠리페마저도 콘수엘로 할머니의 관념 속에서만 살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에 이른다는 거죠. 마치 영화 감독이 배우에게 배역을 지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콘수엘로 할머니는 펠리페 주인공, 자신이 만든 허구의 인물 펠리페와 아우라 이들의 행동과 감정을 통제합니다. 그렇다. 펠리페를 너라고 말하는 나의 정체는 바로 콘수엘로였다. 할머니였던 거죠. 아우라는 콘수엘로라는 할머니가 현실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사랑을 되찾으려 했던 그 열망과
좌절을 다루고 있는 서글픈 소설이었던 겁니다. 상상력의 힘으로 펠리페와 아우라를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어 잃어버린 사랑의 기쁨을 다시 맛보고자 했던 그녀의 발버둥이 측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콘수엘로, 그 할머니 콘수엘로는 결코 미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녀 스스로 자신이 만든 아우라나 펠리페가 모두 자신만의 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 자신의 관념 속의 펠리페라는 멋있는 남자에게 내가 잠시만 쉬어 원기를 회복하면 다시 아우라를 만들 수 있다고, 다시 아우라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설득을 했던 겁니다. 아우라라는 젊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냄으로써 젊고 멋진 펠리페라는 남자를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허상일지라도 내가 아닌 젊은 나의 손녀를 사랑하더라도 어쨌든 그 젊고 멋있는 남자를 내 안에 두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나의 매력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손녀라는 젊고 아름다운 인물을 창조해낸 거예요. 자신의 그 동경이라는 마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 동경이라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 편의 소설로 아주 그럴싸하게 그려낸 거죠. 콘수엘로는 그렇게 펠리페를 설득했어요. 조금만 내가 원기를 회복할 동안 기다려달라고. 109세의 나이라면 육체적 거동도 힘들었겠죠. 그리고 육체만 오래되고 낡고 고장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상상을 완성하는데, 자기의 동경을 복원해내는데 필요한 정신력도 쇠잔에 있을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쉬어서 원기를 회복해야 했던 거죠. 자, 콘수엘로 할머니는 원기를 회복해야만 한다. 그래야 머릿속에서 아우라를 다시 섹시하고 매력적인 아가씨로 그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까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상상의 나래, 허구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요. 아우, 처절하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109살에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하고 싶은 것이 젊은 시절을 동경하는 일이라는 것이 정말 그것뿐이 없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더 많이 슬퍼지네요. 자, 그렇게 원기를 회복해야만 한다. 그래야 머릿속에서 아우라를 다시 섹시하고 매력적인 아가씨로 그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콘수엘로가 아무리 기력이 빠져도 죽을 힘을 다해 동경의 대상을 상상해낸다는 점이다. 바로 너, 즉 펠리페 몬테로라는 젊은 남자다. 어쩌면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콘수엘로가 자연의 힘을 어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만 펠리페는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 할머니의 목숨을 연장시켜주고 있는 것이 이 펠리페라는 젊은 남자일 수도 있는 거네요.
상상의 인물이지만 늘 나를 죽음 너머의 저 세상으로 보내지 않고 이 세상에 붙들어주는 작은 뭔가 이 생에 대한 욕망이 바로 이 펠리페에게 있었던 거겠군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 생을 붙잡고 있는 거, 인간의 그 마지막 숨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런 사랑, 꼭 이성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슬플 것 같고요. 이런 그 생에 대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어떤 질긴 애정, 그 한 줌의 애정이 우리를 유지시켜 주는 거군요. 애정이랄지, 욕망이랄지. 좀 더 명확히 말하면 아우라처럼 펠리페도 사라지는 순간, 그 순간에 그녀 콘셀러 할머니는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을 거다. 결국 펠리페는 콘수엘로 할머니에게 삶 자체,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펠리페는 콘수엘로가 젊었을 때 가장 격정적으로 사랑했던 실제 남자였을 수도 있다. 실제 남자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사랑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허구적인, 이상적인 그런 인물일 수도 있고요. 그녀의 모든 바램을 담아서 만들어낸 하나의 캐릭터, 내 이상형의 어떤 젊은 남자일 수도 있고요. 내 젊은 시절의 이상형. 뭐가 되었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너무나 만지고 싶고 안고 싶은 남자, 기꺼이 여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남자,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환희로 느끼게 해주는 남자, 바로 그가 펠리페였다는 것만 중요하다. 펠리페만을 상상하는 순간 콘수엘라는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그와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슬픈 현실을 자각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일 아닌가. 자신이 꿈꾸는 그 멋진 펠리페라는 남자가 자기처럼 100살이 넘은 노인을 사랑해 줄 리는 만무하다. 이것이 그녀가 아우라라는 아름답고 섹시한 젊은 여자마저 꿈꾸었던, 꿈꾸로라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니었겠나. 아우라를 가급적이면 가장 매력적이고 섹시하게 만들어서 펠리페의 파트너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아우라를 통해 펠리페의 상기된 얼굴, 펠리페의 조각과 같은 나신, 그리고 펠리페의 건강한 남성성을 맛볼 수 있으니까. 펠리페를 상상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젊은 아우라를 만들고 심지어 두 남녀를 격정적인 정사에 몰아넣는 일은 우리의 콘셀로 할머니에게는 더더 힘에 부치는 일이다. 그렇지만 해내야 하는 거죠. 펠리페를 만나기 위해. 그래서 아우라가 펠리페와 하나가 되는 결정적인 순간은 그렇게 쉽게 깨지고 마는 것이다. 너무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어낸 그 장면인데 길게 유지시킬 에너지까지는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완벽한 그런 이제 이 영화 한 편을 내 머릿속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 그런 거니까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예술가라더니 진짜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은 그렇게 쉽게 깨지고 마는 것이다. 아우라가 깨지는 순간, 그래서 펠리페,
이 남자가 경악하는 순간 콘수엘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헐떡이는 숨을 고르게 된다. 바로 그 펠리페가 경악하는 순간 그 부분이 제가 서두에 읽어드린 그 대목이겠습니다. 물론 콘셀러 부인, 콘셀러 할머니는 이 자신이 상상하는 사랑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젊은 시절에나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다시 찾을 수 없는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에 대한 그녀의 동경은 커져만 갔던 거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만 가능한 그런 일이고 그거 외엔 사실 다른 할 일도 없을 109살이기 때문에 그 일에 몰두하셨던 것,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쯤에서 스피노자가 정의한 동경이라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경이란 어떤 사물을 소유하려는 욕망 또는 충동이다. 그러니 조금 더 들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자신을 어떤 종류의 기쁨으로 자극하는 그 사물을 회상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같은 기쁨을 가지고 회상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감정과 같은 크기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마치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노력하게 된다. 그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마치 내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자꾸 생각하려 하는 그런 경향, 그런 마음인 거고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그 사물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는 사물의 이미지에 의하여 곧 방해받는다. 즉 어떤 사물을 소유하려는 욕망 또는 충동, 이것이 바로 동경의 본질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과거의 시점상으로 과거에 가능했던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욕망 또는 충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물을 소유하려는 욕망이나 충동,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물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직 이럴 경우에만 우리의 욕망이나 충동은 단순한 욕망이나 충동이 아니라 동경으로 변하게 된다.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욕망이고 충동인 건데 눈앞에 없는 것을 그러나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다시 원하게 될 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그 시점의 욕망이나 충동은 이제 동경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동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동경? 저는 어떤 동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아가지고 너가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질문들 친구 사이에서 종종 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저는 돌아가고 싶은 때는 없더라고요. 대학 시절 아니면 사회 초년생 이런 시절 생각날 법도 한데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전쟁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이나
일제치하를 겪었던 분들에 비하면 뭐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온 시절들이어서 어, 그 치열함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것도 같고요. 그리고 또 어쩌면 그 이 소설 속의 할머니 콘셀라처럼 어떤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그런 대상도 뭐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 자체로 힘든 거잖아요. 굉장히 희열이 있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필요한 너무 그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감정을 뭐 그냥 추억하는 건 모르겠으나 다시 갖고 싶진 않더라고요. 동경. 그때의 그 열정과 을 가진 정도의 강도로 하라면 이제 잘 못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별로 않은 것 같고 너무 다른 하고 싶은 것도 지금 시점에서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에게 동경은 그런데 여러분에게 동경 어떻게 다가오실까? 어떤 것에 대한 눈앞에 현실화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나 충동이 지금 혹시 있으실까 궁금해지네요.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의 속내였다. 마음으로는 아름답고 섹시한 아우라가 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어느 사이엔가 동경마저도 지속하기 버거운 109살, 109살의 할머니라는 현실로 내동댕이 쳐지기 때문이다. 자꾸 이제 나의 현실은 109살의 할머니라는 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때 자신을 기쁨으로 달뜨게 했던 그 사랑의 열정을 다시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과 노력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콘셀로 부인에게 아우라는 바로 그녀 자신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그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랑에 빠질 때 자신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질 아니면 무엇인가? 이 말은 또 맞네요.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이라는 관계에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나의 욕망과 그리고 내가 누군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관계가 또 이제 특별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긴 하고요.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든 그게 꼭 이성이 아니라 부모님, 뭐 혹은 친구와의 우정, 아니면 동물에 대한 뭐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그 대상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대상에 대한 존중이 있는 만큼 나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계기가 되지 않는가. 저는 요새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랑이라는 게 그런 나를 성장시키는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이 그런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요새 읽고 있는 뭐 공부하고 있는 많은 그런 것들에서는 고통이라는 것도
아니면 굉장히 불편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감정이라는 것도 그 안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계기를, 레슨스러운 데를 찾기만 한다면 모든 게 다, 모든 경험과 감정이 다 그렇게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된다 하더라고요. 네, 다시 책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본질 아니면 무엇인가? 비록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더라도 상상으로나마 아우라를 동경할 수 있다면 그녀는 충분히 살아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펠리페의 격정적인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런 동경마저 사라진다면 콘수엘로 부인은 그저 죽어가는 노파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강 박사님의 이 의견에 살짝 반기를 들고 싶어요. 뭐 그렇다 한들 이렇게 허구의 인물 아우라를 만들고 또 그녀를 통해서, 아우라를 통해서 펠리페라는 나의 이상형을 소환시켜서 나의 살아있음을 느낀다 한들, 그런다 한들 본질적으로 그것이 그저 죽어가는 노파, 응? 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요? 그런 아우라와 펠리페가 있고 없음에 그녀 콘수엘로 부인의 본질적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게 제 눈에는 없어 보이는데 왜 강 박사님은 이런 허구와 같이 존재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처럼 설명을 하실까요? 그렇지만 이것은 콘수엘로 부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때 격정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활짝 피우는 데 성공한 거의 모든 여인네들은 요 표현 지금의 나이가 60이 되었든 80이 되었든 간에 그 화려했던 사랑을 동경하며 잠을 청하기 때문이다. 요거 우리 어르신들이 들으면 살짝 불쾌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녀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이유는 오직 하나, 그 아름다웠던 사랑을 동경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사실 하나 때문인지도 모른다. 너무 감정적으로 보셨다. 강 박사님 너무 뭐 일부 이 개인에 따라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닌 분들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이걸 일반론처럼 일반화시키셔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치자고 하면 이 과거의 영광, 그 나의 한때 잘 나가던 시절 왕년에를 부르짖는 남성분들, 노년의 남성분들 뭐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고요. 제 주변의 그 가족들도 나 한때 왕년에 여기에 일상을 사는 그런 에너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제가 여성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많은 할머니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대신 드렸어요. 이 작가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1928년에서 2012년까지 비교적 최근에 돌아가신 그런 작가분이시고요. 멕시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시고
마르케스의 환상문학가, 세르반테스, 발자크, 도스토옙스키 등을 좋아한 문학 청년이셨다고 해요. 멕시코 소설을 미국의 베스트셀러에 올려놓은 그런 최초의 작가 분이시기도 하고요. 영화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시죠. 그의 작품이 영화로 많이 된 것 같거든요. 카를로스 푸엔테스. 제가 더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푸엔테스의 시적인 묘사를 좀 더 낭독해 드릴까요? 이 콘셀로 부인의 그 욕망이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잠시 느껴보실까요? 소녀는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허벅지 위에 포개고 얹고 있어. 그녀는 널 쳐다보지 않아. 방 안에 불빛이 두렵기라도 한 듯 그녀는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해. 드디어 그녀의 두 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너는 거품을 일으키며 파도치다. 이내 잠잠해지고는 또 다시 파도를 일으키는 초록빛 바다를 발견해. 그 눈망울들을 바라보며 넌 꿈이 아니라고 자신을 다독여. 여태까지 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 있는 그저 아름다운 초록빛 눈일 뿐이라고 말이야. 그런데도 끊임없이 출렁이며 변화하는 이 눈은 오직 너만이 알아볼 수 있고 열망하는 그 어떤 풍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 그래요, 당신들과 함께 살겠어요. 이 마지막 그래요, 당신들과 함께 살겠어요 라는 건 아마 콘셀로 부인의 독백일까요? 얼마나 이 펠리페라는 남성을 붙들어 두고 싶었으면 자기의 그 머릿속에 붙들어 두고 싶었으면 그가 이곳에 머물게 하기 위해 소녀라는 자신의 손녀 같은 아우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창조해서 그녀에게 붙잡아 두고 그렇게 그가 여기 머물름으로 인해 나는 그를 감상할 수 있고 그를 느낄 수 있고 정말 좀 슬프다요. 슬퍼요. 우리의 노년이 꼭 이래야만 한다면, 이렇게 동경에 의지해서만 지속되어야 한다면 그건 좀 슬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주 나이 들어서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를 만들고 싶네요. 조금 기력이 떨어지더라도 끊임없이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 머릿속에서 이런 과거를 불러일으키는 이 동경에 빠져있는 것도 어쩌면 일종의 정신적인 상상이 아닐까 싶은 또 그런 생각도 문득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런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나요. 어쩌면 가장 생애 원초적인 게 그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또 갑자기 들고요. 꼭 이런 어떤 사랑했던 시절 그 대상 이런 것만을 동경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다른 것들, 그 이성이나 어떤 본능적인 욕망이 아닌 그런 다른 과거의 추억들을 다른 과거에 열중했던 다른 무엇을
일이 됐든 학업이 됐든 취미가 됐든 뭐 아니면 남을 돕는 그런 일이 됐든 그런 거를 떠올려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왔다 갔다 여러 생각이 듭니다. 강 박사님의 어드바이스 들어보시죠. 아마 이 마지막으로 이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는 아마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강 박사님의 어드바이스가 되지 싶어요. 학창 시절을 동경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간혹 동창회라도 있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옛 친구들을 만나려고 한다. 뭐 우리 한때 동창회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렇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동창회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많던데, 많은 것 같은데. 뭐 거기서 다시 뭐 우정을 찾고 사랑을 찾고 뭐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만요.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 혹은 과거의 아름답던 우정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씁쓸한 현실을 확인하고 약간의 취기로 술집을 나서는 것이 전부일 텐데, 한때의 전성기 혹은 가장 절정에 있었던 순간을 꿈꾸는 것이 바로 동경이다. 그렇지만 동경의 이면에는 이미 자신이 전성기를 지났고 절정에서 지나와 있다, 내려와 있다는 씁쓸한 자각이 깔려 있지 않은가. 너무나 나이가 들어 이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 때가 온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럴 때 동경은 마지막 삶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카페나 술집에 들릴 힘이 있을 때, 충분히 집을 벗어나 어디론가 갈 수 있을 때 동경이라는 감정은 그닥 권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다. 한마디로 몸을 움직이는데 별다른 불편이 없는 사람이 과거를 동경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절정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의 삶과 직면할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삶의 절정에 이를 수 있다. 과거 애인을 잊지 못하고 동경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새로운 절정을 향유할 수 있겠는가? 꽃은 한 번만 피는 것이 아니다. 모든 꽃나무는 매년 기적처럼 새로운 꽃을, 작년과 유사해 보이지만 결코 같지 않은 신선한 꽃을 피우기 마련이다. 작년에 피었던 꽃만 동경하고 있느라 올해 필 꽃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아직 움직이는데 여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과거에 피웠던 꽃망울에 대한 동경 일랑은 접고 지금 현재를 살아내야만 한다. 강렬한 햇빛도 있을 것이고 뿌리를 뽑을 것 같은 비바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당당히 맞설 때에만 삶의 절정은 또다시 찾아올 것이고 현재 진행형일 것이라고 미셸이 덧붙여 봅니다. 오늘 강 박사님의 어드바이스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어드바이스로서도 아주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말씀 덧붙이지 않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현재를 살아요. 나의 정신이 유지되는 한 말이죠. 네, 오늘 좀 날이 흐리고요. 그렇지만 또 아주 마음은 활기찬 그런 하루 되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이었습니다.